마음씨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개발로 동네를 통째로 밀어버리려고 국수집 문을 열었다가 20년 전 버린 아내를 만나 반격을 당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오래전 떠났던 동네로 다시 발을 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동네 사람도 그 시절의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재개발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그는 이혼 도장을 찍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매달렸고 돈을 벌었고 결국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의 결정 하나로 동네 하나쯤은 지도에서 지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날도 그는 아무 감정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동네 역시 수많은 개발 예정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낡은 골목, 오래된 집들, 낮은 상가들. 그에게 이곳은 기억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평당 가격과 보상금, 철거 일정이 전부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서류를 넘기던 중 그는 철거 대상 명단의 마지막 줄에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국수. 그 이름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골목 끝에 허름한 국수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은 바랬고 유리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들에 비해 더 작고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게 하나쯤이야. 현장 직원에게 간단히 말하고 그는 직접 그 국수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안에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 없는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울리며 문이 열리는 순간 국수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오래 잊고 지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에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단정히 묶은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반가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버리고 떠났던 아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수많은 회의실에서 수많은 계약 앞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였지만 이 허름한 국수집 안에서 그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여자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수 냄비를 다시 보며 불을 조절했습니다. 마치 그가 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재개발 현장은 그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국수집은 절대 쉽게 밀어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있는 여자는 20년 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이 만든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처는 그를 보자마자 놀라지도 않았고 왜 왔느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수 냄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 말은 손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한마디에 괜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손님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오래돼 삐걱거렸고 테이블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전처는 아무 말 없이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면을 푸는 손놀림, 그 모든 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재개발 대상이고 머지않아 철거가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상 절차도 이주 계획도 이미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늘 해오던 말이었고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앞에 국수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수였습니다. 국물 냄새가 퍼지자 그는 다시 한번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드세요.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원망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국수를 바라보며 왜인지 모르게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위치를 그녀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히 그랬습니다. 보통의 철거 대상 주민들은 불안해하거나 따지거나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수를 한 젓가락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맛을 볼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젊은 남녀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서로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매도 인매도 거의 같았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들은 앞치마를 두른 채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릇을 정리했고 다른 한 명은 손님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이 집을 떠났던 그 시점과 이 아이들의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역시 그를 특별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고개를 살짝 숙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국물 더 끓일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전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속에는 그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국수집 안에서 자신은 철저히 외부인이었습니다. 과거의 남편도 아니었고 현재의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철거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처는 그 말에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잡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전처는 다시 국수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그녀 곁에서 묵묵히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허름한 국수집이 자신의 계획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국수집의 주인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수집을 나선 뒤에도 그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골목으로 나왔는데도 방금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 쌍둥이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선, 말없이 서 있는 표정까지.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에 타자마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나이를 가늠했고 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집을 나간 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던 그 시기와 아이들의 나이가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괜히 목이 말라 물을 들이켰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확인된 것도 없고 전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그는 다시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했습니다. 쌍둥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역시나 그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주방에서 면을 삶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카운터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저씨라는 호칭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그 말에 괜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불린 말이었지만 이 국수집 안에서 듣는 아저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바로 전처에게 말했습니다. 철거 날짜가 거의 확정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통보였지만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딱딱해졌습니다. 전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놀라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는 그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괜히 쌍둥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는 다니느냐고, 이 가게 일을 오래 도왔느냐고 말입니다. 전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정작 묻고 싶은 건 다른 것이었지만 그 질문을 던질 용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답을 듣게 되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국수 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심코 아이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자신은 그 나이에 무엇을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거 날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정이라고, 다음엔 통보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전처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쌍둥이 역시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침묵이 비난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수집을 나서며 그는 일부러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도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라는 그 한마디, 굳은 살 박인 손, 아무 설명도 하지 않던 전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재개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의 존재가 앞으로 자신을 계속 괴롭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는 일부러 시간을 두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국수집이 떠올랐습니다. 쌍둥이의 얼굴과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전처의 표정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과 현장 담당자를 대동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국수집 문을 열자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전처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 선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전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세 사람과 쌍둥이만 남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상금 액수, 이주 대책, 철거 일정.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설명을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저는 안 나갑니다. 전처가 말했습니다. 짧고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고 결국 철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상금도 충분하고 다른 곳에서 가게를 다시 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금도 필요 없고 이주 대책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법무팀 직원이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상대해봤지만 이렇게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늘 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장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쉽게 밀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 말은 크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의 신경을 정확히 긁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전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선에서 묘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무팀 직원에게 나가자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쌍둥이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그 부름에 그는 다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는 저희 집입니다. 그 말은 위협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차에 타고도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밀 수 없는 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고 말입니다. 이건 사업이고 법은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국수집은 그에게 단순한 철거 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생각보다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국수집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쉽게 밀 수 없는 집이라는 전처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티기 위한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장 차원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정식으로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그 국수집 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가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을 때부터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노후 건물 하나에 비해 서류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등기부 등본만 해도 여러 장이었고 첨부된 참고 자료가 유독 두꺼웠습니다. 과거 재개발 시도 기록이 있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추진됐다가 무산된 이력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국수집 부지가 문제였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행정 절차가 꼬였고 민원이 집중됐고 결국 사업이 접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이 동네가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수익성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소송 기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전처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중간에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패소한 기록도 있었지만 항소했고 다시 걸었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는 문득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반대 주민들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은 몇 번 협상하다가 조건을 바꾸거나 보상금을 올리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도 나왔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회사와 체결된 문서, 당시에는 의미 없어 보였던 조항들이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조항 하나하나를 읽으며 이 국수집이 왜 쉽게 밀 수 없는 집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에는 사진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국수집, 비 오는 날의 국수집, 새벽에 불을 켜고 있는 국수집. 사진 속에는 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처였습니다. 그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며 이 여자가 2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장사를 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법을 공부하고 다시 소송을 준비했을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제야 그는 느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국수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현장도 법무팀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같은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전처는 그를 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전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카운터 아래에서 두꺼운 서류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파일은 그가 사무실에서 본 자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20년입니다. 전처가 처음으로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이 집은 그냥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재개발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판에 너무 늦게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봤던 서류들, 국수집에서 봤던 전처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졌습니다. 20년입니다. 그 한마디가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녀는 같은 자리에 서서 버텨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도 명분도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지, 왜 하필 자신 앞에서 이 모든 걸 드러내는지 말입니다. 가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전처는 혼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수를 삶기 전 가게를 닫고 의자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괜히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전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은 지쳐 보였고 조금은 각오한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버티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상금도 이주 대책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왜 이 집만은 절대 내놓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전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국수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그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 침묵이 이전의 침묵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피하는 침묵이 아니라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고르는 침묵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집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고 아이들을 안고 갈 곳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집 하나 남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국수집이 자신에게는 가게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점점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터전이었어요. 그 말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듯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밤마다 서류를 뒤졌고 법을 공부했고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복수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의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 싸움을 사업과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전처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다시 올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분노가 아니라 확신을 담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 동네에 재개발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 재개발의 중심에 그가 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늘 큰 판을 쫓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켜온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20년의 시간과 삶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국수집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늦게 이 싸움에 들어왔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처의 마지막 말이 공기처럼 가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올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묻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커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처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 뒤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경고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는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봉투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전처는 봉투를 하나씩 열어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 문서들이었습니다. 재개발 추진 계획서, 주민 설명회 자료, 당시 공무원들의 결제 흔적이 남아있는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 정도 서류는 재개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자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특정 부분에 표시된 곳만을 짚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날짜 보이시죠?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허가가 나기 전 단계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순서였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건 민원 접수 기록이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접수됐지만 처리 결과는 항상 검토 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민원들은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요. 전처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개발 구역 경계선이 여러 차례 수정된 기록이었습니다. 그 국수집 부지가 의도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놓이도록 조정된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쯤에서 목이 바짝 말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허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알고도 눈 감아준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문서 하단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서명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그가 지금처럼 성공하기 전 한 개발 사업에 관여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었지만 지금 이 자료들과 함께라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전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불법이었고 편법이었고 누군가는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은 언제나 계산 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놓인 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이 국수집 하나 때문에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그는 전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의 전달이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그는 겨우 그렇게 물었습니다. 전처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니까요. 그녀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하나면 충분하다는 듯 했습니다. 그는 국수집을 나서며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장을 입고 차에 타고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잠재적 손실이 아니라
완전한 붕괴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이 이 허름한 국수집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국수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서류보다 무서운 건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국수집 문을 열었을 때 쌍둥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해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눈빛으로, 말의 어조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말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도 숫자도 아닌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는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쓸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쌍둥이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른을 평가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전처가 아이들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봐도 된다. 그 말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넘기는 말이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떤 말도 즉시 꺼낼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처는 대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판단하게 두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표정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대도 분노도 아닌 이해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은 돈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차이를 바로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가진 방식대로 대답했습니다.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다. 그 말이 끝나자 쌍둥이는 서로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짧은 대답이 그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우린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충분해요. 그는 그 말이 어떤 계산도 없는 말이라는 걸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다뤄왔던 모든 관계와 정반대의 언어였습니다. 전처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돈을 잃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빼앗기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떤 소송보다, 어떤 위협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쌍둥이는 그에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거리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수집을 나서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앉아 재개발 도면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수집 안에서 들렸던 아이들의 담담한 목소리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법이나 돈의 싸움이 아니라 삶의 선택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의 선택 이후 그의 하루는 눈에 띄게 무너져 갔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등을 돌리지 않았지만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고 전화기의 진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전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서류, 정리해두었던 기록, 날짜와 서명이 또렷한 문서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관련해 행정감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넘기려 했습니다. 자신 정도 되는 사람은 이런 일에 익숙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재개발 전면 중단, 보류가 아니라 중단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조사. 그 이름 없는 이해관계자 속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악수를 나누던 이들이 이제는 연락을 미뤘고 회의는 취소됐으며 함께 찍은 사진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판에서는 누구도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그는 다시 국수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한참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수집 간판은 여전히 낡아 있었고 주변은 재개발 중단으로 어정쩡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국수 냄새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처는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듯 고개만 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 말은 20년치 시간이 눌려 담긴 말이었습니다. 버린 시간, 외면한 책임, 지금까지의 선택들 전부가 그 한마디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를 원한 적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녀는 국수 냄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당신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무릎 꿇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과하면 끝날 거라 믿었고 고개를 숙이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말은 복수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쌍둥이는 가게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에게는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국수 한 그릇도 먹지 못한 채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멈춰 서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재개발은 멈췄고 조사는 진행 중이었으며 그를 지켜주던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허름한 국수집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기준은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는 걸. 재개발 중단 이후 국수집 앞거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공사 가림막은 그대로였고 사람들은 떠난 듯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국수집만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국수집 문을 닫는 날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을 닫는 건 그가 아니라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 동네를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은 상태였습니다. 직함은 사라졌고 함께하던 사람들은 남지 않았으며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스스로의 발걸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수집 앞에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긴 싸움의 끝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말입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그대로였습니다. 전처는 여전히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냄비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무너지지도 의기양양하지도 않은 모습. 그저 자신의 삶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쌍둥이는 가게 한쪽에서 조용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는 어른을 향한 예의였지 아버지를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조차 욕심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아무런 조건도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전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며 국수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드세요. 그는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국수는 예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는 국수를 먹으며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처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다른 싸움을 한 겁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이기기 위해 살았고 저는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삶을 정확히 구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복수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수집 문은 그가 나간 뒤에도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열렸습니다. 돈과 성공은 사라졌지만 삶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지켜냈는지를 묻는 이야기로 조용히 끝났습니다.